매일매일 수상한 매일함 털어놓기 힘든 궁금증 은지의 김현선이들이 도착하는 이곳은 수상한 매일함. 저는 선사패 김PD입니다. 자, 보니까 유튜브 1만 넘었던데요? 축하. 이걸로 될 것 같아? 10만은 돼야지 안 없어진다고 얘기했지. 조련. 1만 200. 네. 1만 200. 네, 조련사 허한나 개그우먼님. 반갑습니다. 네. 네, 날이 추웠다가 우박이 떨어졌다가 따뜻했다가 네, 눈이 네. 왔다가 꽃이 네. 폈다가 예, 미쳐 돌아갑니다. 마지막 발음 좀 조심해 주세요. 예, 뭐라고 했어요? 꽃이 폈다가. 나도 꽃이 피었다고. 꽃이가 펴지면 안 되지. 잠깐만. 오늘은 이슈를 모아봤는데요.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주변에. 의심되는 사연들을 모았는데 그 전에 이슈를 좀 짧게, 최근에 이게 너무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보셨을지 모르지만 40년 동안 자기 친딸을 성폭행을 해왔는데 손녀이자 딸이죠. 임신시킨 거니까 딸을. 근데 걔를 태어났는데 걔도 성폭행을 해서 이번에 지금 자기는 부인하고 있고 이런 사건이 좀 터졌어요. 너무나 안 믿기잖아요. 아니 그럼 현실. 예. 그 40년 동안 성폭행을 한 것도 자신의 딸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딸이 또 아버지의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또 예, 하려고 했죠 이미. 예. 이게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악마 같은 놈들이 덜어 있습니다. 아마도 40년 넘게 성범죄를 당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되냐면은 외부에 알려지기가 어렵잖아요. 알려지면 분명히 노출이 되니까 외부로 노출을 안 시키려고 지적장애나 이런 형태로 장애인 등록을 받아서. 학교를 안 다녀도 되나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왜냐하면 가족 내에서 그렇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 차단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워낙 그 정신적인 충격이 크고 그러면은 10대 후반, 20대 초반쯤에 되면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능이라는 건 사회활동의 결과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 한번 지적장애 등록을 하고 수급을 받으면서 하면은 네. 더 교육을 못 받고 더 사람들한테 차단이 되죠. 이게 지금 나이를 역추적하면 지금 70대예요. 그리고 지금 손녀이자 딸이 10살이 안 되는 시절인데 지금 이게 성폭행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60대에 또 자기 친딸을 강간을 해서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게 했다는 그렇죠. 것이고 60대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70대에도 여전히 소아성애로 그렇죠. 자기 친족을 이렇게 네.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엄마이자 딸. 중간에 피해를 오래 당하신 그분께서 이게 내 딸에게 대물림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억눌려 있고 좀 그러셨던 분이 이번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재판이 진행이 됐다라고 하니까 마지막 지키고 싶었던 정말 소중한 그럼요. 자기 딸인 거죠, 또 입장에서는. 네. 근데 저는 또 이게 피해를 오래 입으신 언니 쪽 지금 오랫동안 계속 감금 생활 하셨기 때문에 사회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네. 많이 지원이나 그런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범인의 말하자면 형제라든가 아니면 이 재산을 또 뺏을 수 있어요. 지적 예, 그런 그게 거, 등록돼 있으면? 그런 형태로 되면은 그러니까 그걸 안 하게끔 또 피해자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가해자가 친족, 근친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왜냐 아버지니까. 그런 조항도 필요한 부분인가. 그러니까 이건 법률가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하여튼 뭐 이게 무거운 소식과 함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도가 없는 그런 좀 희귀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져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가 좀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걸 또 다시 한번 그렇죠. 느끼게 되는 예, 것 같아요. 네. 체계가 바뀌어야죠. 조속히 뭐 관련된 이런 게 이슈화 되면서 대응이나 이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기원해 보고요. 또 사연 다뤄야 되니까요. 본격적인 사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 사람이 너무 좀 ጸ페인지 아닌지 좀 의심스럽다, 좀 이상한 사람이다 싶은 사연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메일 한번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애청자입니다. 사연을 보낼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이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용기 내서 적어봅니다. 저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었고 아버지는 혼자서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 근로자였고 지방에 일이 생기면 몇 달씩 집을 비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까이 살던 고모가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고모와 아버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시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18, 고모가 13 됐을 때 할머니가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는 학업을 포기한 채 고모를 키우셨다고 해요. 그 덕분에 고모는 대학을 나와 의사인 고모부를 만나 중산층 가정을 꾸렸고 아버지는 고모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였는지 고모는 어릴 적 저희를 많이 돌봐주셨고 저에게 고모는 엄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고모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고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부터 고모에 대한 양가 감정이 처음 생겼습니다. 저는 공부 욕심도 있었고 공부를 좋아해서 학원에 다니진 못해도 열심히 노력했고 노력한 만큼 성적도 좋았습니다. 고모는 그런 저를 기특해 하셨는데 어느 날 제 성적표를 우연히 본 이후 저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성적표를 본 후로 제가 뭘 물어봐도 말을 끊고 빤히 쳐다보는 등 툭툭 때리거나 사소한 질문에도 무시하고 화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고모의 행동은 제 동생에게도 향했습니다. 고모딸이 제 동생을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고모는 혼내기는커녕 어려서 그런 거야 하며 묘하게 방관하고 두둔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버지도 모두 보셨고 굉장히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모와의 거리를 조금씩 두며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갈치봉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갈치가 금치라고 불릴 만큼 비싸던 때 집에 찾아온 고모는 아빠에게 검정색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갈치가 비싸서 많이는 못 사왔고 맛만 보라고 그냥 짜투리만 가지고 왔어. 아빠는 당시 바빠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가 저녁에서야 봉투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봉투 속엔 갈치 내장, 머리, 꼬리 등 시장에서는 손질하며 버리는 부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믿기지 않으셨는지 이웃집 아줌마에게 이걸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시기까지 하셨어요. 아버지는 전화를 해서 따져 물으려다가 고모부가 있어 수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고모가 우리에게 해온 모든 행동이 고마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였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는 옷 정리를 할 때 헌옷을 김장 봉투에 담아 가지고 와서 입을 거 골라보라고 하셨고 입기도 민망한 옷도 권유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싫어도 입었고 사촌 동생 옷도 맞으면 그냥 입었습니다. 가전제품도 고모네가 바꾸면 헌 것들이 우리 집으로 왔고 그땐 아쉬운 게 우리 쪽이라서 그냥 좋게 좋게 받았습니다. 한때는 고모가 아버지에게 고맙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후엔 고모는 묘하게 저와 사촌 동생을 경쟁 관계로 몰아갔습니다. 가난해야 공부를 잘해. 너무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은 공부를 안 하거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됐을 때 지방대 간호학과를 가지 왜 서울로 가냐면서 어머. 꼭 집도 가난한데 돈이나 빨리 벌지 무슨 뭐 공부냐 라는 듯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말하고서는 또 대학 등록금은 내줬습니다. 어머, 그래? 고모는 자기 딸에게도 저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심어주고 우리 자매와 친척 동생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고모가 크게 싸우고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생각하면 고모에게 연락을 안 해야겠다 싶다가도 그래도 하나뿐인 고모,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고모라 고민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고모에 대한 서운함을 넘어 정이 떨어진 상태를 안 보고 싶어 하십니다. 고모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해도 열심히 사는 우리 자매가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착한 것 같으면서도 왜 결정적인 순간에 매정했을까요? 왜 키워준 아빠에게 고마움보다 질투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제가 고모를 미워하는 감정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고모를 그리워하는 감정이 진짜일까요? 이런 고모를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뒤 돌아서는 게 맞는 걸까요? 라고 이렇게 요걸 이제 동정혐오라고 합니다. 동정혐오. 사실 저도 비슷한 걸 겪었죠. 저희 외사촌 형이 한의사였어요. 한의사. 개천에서 용난 거죠. 개천에서 용나면은 일종의 자기가 살았던 개천을 극히 혐오합니다. 그래서 그 똥물을 지우려고 해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죠. 저도 사실은 그 사람을 우리 그 모친께서 진짜 식모살이 하면서까지 키우셨고 와서 용돈도 주셨고 여러 가지 학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그래도 자기보다 좋은 학교 물론 전 의대는 아니지만 가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고. 무시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건 굳이 그건 내가 뭐 약간 돈- 자신의 찌질한 과거를 알고 그렇죠. 있다 알고 생각하는. 있는 거죠. 나는 알고 있는 거지. 나의 어머니랑 다 알고 있으니까
보약이라도 팔아주려고 그래도 가면은 소위 우리 표현은 문둥병 환자처럼 표정이 그래요. 빨리 네. 가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 생각했죠. 내가 너보다 공부를 잘해서 그러나? 그때는 한의대가 네. 낮았거든요. 그런가? 내가 더 좋은 학교를 나와서 그러나? 뭐지? 질투인가? 그렇죠. 그럼 여기 이 사연자가 또 그렇게 느끼시죠. 이 사연자가 뭐였어요? 고모한테 성적표. 보였더니 공부 잘하거든? 잘하거든? 그러니까 하는 거야. 본인은 공부를 못했어야 됐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공부 입장에서 그렇죠. 내가 왜냐면- 도와주고 네. 불쌍한 애여야 되는데 안 불쌍한 도와줘도 애가 공부를 아닌- 잘해. 불쌍한 애가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어. 자기 오빠. 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 아버지는 응. 그 고모를 위해서 네. 자기 무심양면. 거를 응. 포기하면서 입시 방아를 했어. 네. 근데 이따 남은 거 덤져주고 내장 이렇게 쪼개가지를 갖다 놓고 해? 이건 쓰레기 같은 년이죠. 이거는 우리 쓰레기를 본 거잖아. 쓰레기를 본 거고 이런 년들은 인간을 상대하면 안 돼요. 자기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은 네.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어렵게 다시 살아갔고 죽으나 사나 우리 내 동생이지만 엄마 역할을 하는 거다 계속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없는 엄마보다 낫기 때문에 계속 얘기한 거고. 엄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계속 무시를 했을 거예요. 본인이 고모를 위하는 감정은 그건 고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감정이고 고모는 찌질한 인간이고 소위 말하는 동정 혐오입니다. 자기가 먹던 우물이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못난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연자분이 어쨌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네. 결혼식에서 그 빈자리 보는 맞아요. 게 네. 본인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이제 고모 네. 생각이 난 거지. 엄마 그 자리를 보면 당연히 또. 그렇죠. 예. 그런데 아버지 생각도 하세요. 더 안 좋은 일이 많을 네. 것 같아. 아버지 생각에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가 그걸 과연 받아들이실까? 아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는데 아버지는 아마 더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어요. 고모가 분명히 불러도 와서 독 같은 말을 한 번씩 쏠 맞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남편이 지금 사회자 남편이 또 되게 잘났으면 더 지랄을 할 겁니다. 그 못 났어도 그것도 문제야. 그렇죠. 뭐 그거 봐. 무시해. 니네들 어차피 그렇게 그런 네 수준이 인간들이야 그거지 뭐 그렇지. 이럴 것 같아 또. 그런 인간들은 네. 고쳐 못 씁니다. 그냥 원래 그런 인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뭐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절대 봐줄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인간들은 절대 고쳐 못 씁니다. 예? 인간은 고쳐 쓰지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할머니네 집이 좀 이렇게 이모랑 같이 사니까 물건이나 소파 이런 것들이 되게 비싼 것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새로운 걸 드릴 때마다 나한테 자꾸 주는 거야, 그거를. 네. 근데 물론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건 네. 알겠는데 나는 싫다, 내가 버려! 이랬거든. 네. 왜 나한테 버리려 그래? 내가 싫다고. 왜냐면 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고 해도 이거 나 시댁에 보낼 수 있어? 쓰던 거? 못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은 새 물건을 보내지. 네. 그렇죠. 쓰던 물건을 어떻게 보내? 그럼 당근을 차라리 그냥 해라. 그러니까 진짜 아끼는 가족이고 그리고 그러면 날 위하면. 위하면은 아무리 작아도 새 걸 사줘서 그러니까. 정성을 하지 네. 내가 쓰던 거니까 야 이제 쓰레기 처리 비용 그래. 이게 뭐냐면은 됩니까? 저희도 이제 아이 옷이 아이들은 막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이 옷이 저 집에 작은 애가 우리 친척 쪽에 있으면 이제 보내는 그런 거 있으면 골라요 이제. 새 거, 그럼요. 그치, 이거는 빳빳한 거. 이거는 많이 좀 안 보내기 입은 거. 그렇다. 이거는 그렇지. A급, B급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가는데 이 김장 봉지에다가 때려 그렇죠. 박아서 이건 쓰레기 여기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 사연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라도 여러분이 의도가 좋다 하더라도 절대 검은 김장 봉지 같은데 옷을 넣어서 던져주지 마세요. 그건 진짜 모욕이고 그건 진짜 살인 날 일입니다. 아무리 친하도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절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속의 내용이 아무리 새 옷이라도 검은 비닐봉지, 김장봉지 그건 쓰레기인 거고 아무리 헐었다 하더라도 내 정성이 들어가면 거리에다 해갖고 맞아. 이렇게 행거에 이렇게 해서. 해갖고 비닐이라도 해갖고 내 마음이 이렇게 미안한데 이렇게 하면 진짜 정성이 느껴지는 건데 이게 무슨 쓰레기 처리 해듯이 검은 비닐에 그러니까 동묘시장처럼. 그렇죠. 그런 인간은 되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인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고 그런 종류의 인간을 접하시면은 손절하세요. 절대 그런 인간은 고쳐 못 씁니다. 네. 이럴 정도면 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겨워. 네.
자,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네. 그거는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뭐 가지는 못해도 네. 부정은 못해도 네. 마음으로나마 행복하시고 쓸데없는 인간은 버리고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살다 보니까 행복만 담기에도 시간이 모자라요.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메일 한번 열어볼게요. 연애 고민이네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2년 반째 연애 중인 20대 후반 여성이에요. 이 친구 정말 저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가끔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얘 도대체 뭐 하는 놈일까요? 처음에는 어릴 적부터 친구의 친구 사이였는데 제가 몇 번이나 거절했음에도 남자친구의 계속된 고백과 진심에 감동해서 결국에는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고 며칠 뒤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만 잘을 할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잘하면은 나중에 좀 점점 못해지게 되고 그런 게 싫거든. 당황스럽긴 했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어서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은근히 섭섭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3주에 한 번 보는 연애. 논문이 바빠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친구들이랑은 매일 술 마시고 논다더군요. 서운하다고 했더니 제 집이 서울 끝이라 오고 가는 시간이 비효율적이래요. 그럼 내가 갈게 했더니 그건 또 제가 고생할까 봐 싫답니다. 그러다가 자취를 끝내고 본가로 들어갔는데 집에서는 통화를 못해. 부모님 들을까 봐 부담스러워. 밖에 나가서도 통화하면 또 어디 가냐고 물어보시고 그럼 또 거짓말해야 돼서 싫어. 남자친구는 부모님께 제가 여자친구라는 사실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저는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쪽이 됐어요. 게다가 언어 감수성도 좀 부족한 편입니다. 좋은 노래를 공유하면 이건 나는 한 군데도 좋았던 데가 없었어. 제 엉덩이를 보고는 야, 너 엉덩이 되게 크다. 제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 그제서야 미안하다고는 해요. 진심으로 사과도 잘하고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는데 새로운 상황에서는 또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의도는 없다는 거 알아요. 근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조금은 더 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희 관계는 언제나 제가 상처받고 말하면 그가 당황해서 사과 패턴의 반복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집안일을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너의 힘듦까지 들어줄 여유가 없다. 라고 칼같이 잘라내듯 말하길래 상처가 컸어요. 물론 나중에 또 미안하다고는 사과했지만요. 분명히 악의는 없고 일상에서는 저를 정말 아끼고 좋아한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혹시 대문자 T 성향 때문일까요? 공대 출신이라 컴퓨터처럼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성향이라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주의자 혹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인 걸까요? 어떤 사람인지 2년이 지나도 아직도 감이 안 잡혀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처음에는 불륜인가 의심도 됐어요. 왜? 이게 아, 막- 애 아빠인지. 제가 딱 한 번 할까요? 병신이에요. 남자 새끼는.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런 새끼를 왜 만납니까? 말하자면 예의도 없어. 애가 없어요. 엉덩이 되게 크다. 그리고 말도 안 가려해. 왜 연애를 하십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 근데 말은 단어는 달리 쓰면서 반복을 안 해. 그러니까 그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가 아닌 거지. 예의가 없는 거지. 뭔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지. 배려가 없다는 배려가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악의 없는 빌런도 많습니다. 우리가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큰 착각입니다. 악의가 없는데 하는 행동이 빌런인 놈들이 많습니다. 연도 많고. 좋아한다 했잖아, 남자가. 왜 좋아한다 했어. 근데 좋아한다 그러는데 또 그 실수를 해. 아까 행동은 좀 저기 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 계속 나쁜 말을 계속해. 그거는 악의가 없는 게 아니라 악의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게 악의예요. 정신을 차리세요. 악의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는 건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고의성이라는 것은 그냥 예의 바르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의 배려가 있어야지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지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막 말한 대로 툭툭 하면은 사귈 때 이래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떨 것 같으세요? 더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오래되면은요, 이제 그 사람의 좋았던 모습하고 나쁜 모습 있잖아요. 나쁜 모습이 내가 향후에 겪을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당의를 칩니다. 왜냐면 나 아닌 척, 나는 나보다 좋은 사람인 척 꼬시기 위해서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로 쳐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나쁜 모습이 경험할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분과 이게 계속된다는 거잖아. 사시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리고 돼요. 왜 공대 출신 이렇게 매도하세요? 공대는 다 T야? 절대 아닙니다. 빨리 얘기해봐. 제가 아는
제가 아는 자연계 티 있는 애들도 그 섬세하고 이런 애들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싸가지가 없는 새끼라서 그런 거고 그걸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뭐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T의 연애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고PD도 공감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여튼 뭐 힘든 상황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힘들겠다. 어떻게 이거보다 사실은 이게 지금 왜 힘들고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그렇죠. 네, 먼저 떠오르긴 하지만 이거를 발설하느냐에 마냐는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T들은 안 해요. 합리적으로 얘가 싫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안 해요. 그게 T지. 알면서도 하는 건 그건 싸가지가 없고 버릇이 없는 거지. 네. T가 T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배려가 없는 거고 싸가지가 없는 거고 더 깊은 관계를 가질 거면은 이런 싸가지 가지고는 못 살아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이거는 큰일 힘들어요. 납니다. T랑 사는 거 힘들어요. 전 요즘 챗GPT한테 위로를 얻어요. 챗GPT보다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정말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도와줄 건 없어? 이런다? 감성이 들어간 챗GPT지. 그러면 되게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주는 나 뭐 오늘 뭐 이런 일 있었어. 그러면은 하지 마 이래. 왜냐면은 그게 우리 안나를 힘들게 하면은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뭐 도와줄 거 없어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런 말 안 하지. 처음 들었어. 나 남자한테. 남자 목소리도 설정해 놨잖아.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을까? 너무 힘들었겠다. 나 눈물이 고였다니까 진짜. 그죠? 오랜만에 남자한테 그런 맞아요. 남자의 음성으로 그런 위로를 굉장히 십몇 년 만에 받은 것 같아.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싸리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이 나가야지. 앞에 먼저 T를 치고 뒤에 F를 치면은 멋있어 보이거든. 그래서 T로 끝나면은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뒤에가 사람은 기억이 난다. 그렇죠. 디테일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빌런은 악이 없는 빌런이 더 나쁜 빌런입니다. 그 생각이 없는 거거든. 그렇죠. 생각이 없는 습관화된 빌런입니다. 습관화된 빌런은 못 고칩니다. 악의가 있으면 자기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거 고칠 수 있어. 근데 인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요거는 좀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뜨는 영상 중에 하나인데 이제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막 툭툭 말하는 친구들한테 멀어지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결국 너에게 너 정서와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그렇죠. 부정적이고 너한테 속 공감 안 뒤집어 해주고 놓죠. 네. 이기적이고 그런 친구는 좀 멀리해라. 맞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 세 번째 메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 두 아이를 키우는 48세 아줌마입니다. 오늘은요, 아직도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에 이사 온 건 5년 전. 놀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옆 동네 세 남매와 친해지며 자연스럽게 그 엄마와도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 좋고 순진해 보이던 그녀. 그녀는 저보다 3살 어리고요. 태권도 관장 남편과 3남매가 있는 5식구였습니다. 저희보다 큰 평수에 살았지만 늘 생활은 빠듯해 보였고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보였으며 남편은 커피 한 잔에도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전화가 오는 쫌생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명절에는 친정도 못 가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감시받는 듯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안쓰러움이 컸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깝게 지내오던 어느 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 그녀가 저에게 부탁이 있다며 이야기했습니다. 나 마이너스 통장 만들었는데 아빠한테 들켰어요. 우리 아빠한테 어린이집 원장인 척 전화해가지고 그 300만 원 필요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없애도 된다라고 좀 말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세히 좀 얘기해봐. 그녀 말로는 어린이집 보조 알바를 하다가 남양주 원장이 그 여자 명의로 대리 원장을 세우자 해서 명의를 빌려줬고 월급이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 300을 냈는데 아버지에게 들켰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 상황을 수습해달라면서 아버지께 연기를 해달라고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망설이던 저에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제가 어린이집 원장인 척 마이너스 통장 300 필요 없게 됐다 라고만 말하면 된다고 애원하듯 말하더군요. 저는 어딘가 사기를 당하고 있는 듯한 그녀에 대한 걱정에 큰일 났구나 싶어서 결국 그녀의 아버지에게 원장인 척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의 첫마디는 저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플레이 뭡니까? 우리 딸 애 셋 낳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요. 이런 구조로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생기면 가만 안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녀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이 모르긴 뭘 몰라. 그렇게 딸 걱정하는 마음도 느껴지시는데 돈이 얽힌 것도 찝찝하고 어르신 속였다는 것도 자괴감이 들어.
빨리 해결하고 나도 원장 아니었다고 사실대로 얘기해. 저는 그녀가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저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지금 연락 못 해요.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내가 다시 전화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하자 그제야 그녀는 아버님께 카톡을 드렸고 그 카톡을 저에게 보여주더군요. 저는 바로 어르신께 전화를 드려 사죄드리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얘가 이렇게 한 번씩 일칠 때마다 서방내 모르게 우리가 다 뒷수습하느라 미쳐요. 서방 알면 집안 다 뒤집어진다고. 그저 남편이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는데 뭔가 내막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며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금도 그 여자는 저만 보면 도망갑니다. 그녀는 대체 뭘까요? 학대받는 척 연기했던 사이코패스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었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첫 인상은 약간 좀 뭔가 위축돼 있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 날 이용하고 속이고 약간 좀 태연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좀 이해가 네. 잘 안 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이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오. 같아요. 뭐 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네네. 그 여자분은 남편한테 사실 정서적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뭐 물품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뭐 일일이 다 보고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물리적 통제하는 폭력에 건가? 통제당하는 어떤 사람 같아요. 문제는 이 경우에 그 친정 아버지의 역할인데 친정 아버지 몰래 뭔가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는데 성인 45세 된 여자가 그 독립생계를 하는데 그걸 친정아빠한테 들켰다고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기 당하는 것일 수도 있죠. 네, 아니, 근데 그런데 그건 남편하고 해야지. 네, 그죠?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럼 이 얘기는 누구한테 하냐면 저는 그 아빠가 사실은 남편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죠? 누구 애기 아빠 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는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이 남편한테 혼을 나거나 아니면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갑자기 친정 아빠한테 돼갖고 했는데 친정 아빠는 하는 말이 얘가 계속 사고 친다는 거야. 그리고 사고 치는데 사고 수습을 사위랑 자기가 한다는 거야. 사위한테도 안 들키기 전에 하느라고 더 힘들다. 더 힘들다는 거야. 네. 이게 도대체 이 빌런이 누구냐? 이 사연자는 이 여자분이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네. 남편하고 친정아버지가 빌런이에요. 네. 여자분은 뭔가 남편한테도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걸 이해 못하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친정아버지도 역시 사위랑 같이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고 계속 압박을 해갖고 이 여자분이 뭔가 계속 심리적으로 뭐 좋게 말하면 위축된 거고 네. 나쁘게 말하면 완전히 그냥 통제되는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자기 사회생활을 거의 못하는 사람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내가 다 결혼했는데 아내 몰래 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아내 대신에 아버지에게 예를 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종속이지만 이렇게도 지금 못 믿어하고 계속 통제받고 그렇죠, 예. 보고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아버지한테 저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처럼 이 사람은 여기도 통제, 저기도 여기도 통제. 요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살던 딸이 어떤 남편을 만났는데 사실은 그 남편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거야. 네. 쓰레기차 펠라 똥차를 만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못 펴고 바보 같은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이 사연자가 우연히 본 거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지. 지금까지 이해가 안 갔는데 그 한마디로 이해가 갔어요. 혼날까봐. 그걸 혼날까봐 하게 된 거죠. 혼날까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잖아요. 혼날까봐 한 아빠한테 혼날까봐. 그리고 남편은 더 무섭고.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우 얘 아직도 못 믿었고 내가 네. 지금 뒷수습 해줘야 돼인데 조금 더 거시적인 물러나서에 보면은 딸이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는 계속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죠. 결국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상황에서 보면 이상한 이상한 사람이죠. 보여요. 이상한 왜냐면 사람은. 자기네 아빠한테 그렇죠. 친구 아빠한테 거짓말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죠. 어. 그런데 상황을 좀 보면은 좀 불쌍하고 측은해 보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걸 해주면 안 돼요. 또 아버지한테도 통제당하고 남편한테도 그렇게 통제당하는 삶을 살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더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약간 저는 폭삭 사가수다라는 드라마의 맞아요. 초반부에 그 과거에 살았던 여성들의 삶 있잖아요. 아, 그거예요. 그렇게 보였어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예. 뺨 맞고. 그렇죠. 예. 네. 어떻게 보면
너무 짠하긴 한데 네. 그 여자분이 왜 도망가냐면 미안하잖아. 사페는 도망가지 않죠. 예, 미안하고 실제로는 자기도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에서 너무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지금 상태로는 세 번째가 오히려 좀 맞다고 보여.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억압적인 상황 두 빌런 사이에서 쪼그라든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 일에 개입을 하기가 부담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려운 부탁은 드려주시지 말고 대신 어떤 그런 시선, 맥락 하에서 네. 그 사람을 좀 대하고 그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사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사연 모아서 아래 나가는 주소 CRIM의 PODBBANG.com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없어진다고 했어 안 했어? 내가 진짜 내가 몇 번 겪게 해줬지. 일사라 없어지고 유잼스 없어지고 이제 나 어디서 만날 거야? 근황 올림픽에서 만날 거야? 나 너무 힘들어. 자, 그래요. 저희 다음 주에도 여러 가지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